해방 이후 74년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한국은 정말 세계가 주목하는 큰 변화를 일구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정말 절대 빈곤에서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로부터 지금은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로 33,000불, 작년 말에 1인당 GDP 33,000불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걸 경제의 기적이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한국을 배우려고 저희 한국행정연구원에 찾아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한국이 어떻게 절대 빈곤으로부터, 전쟁의 잿더미로부터 이렇게 올라설 수 있었는가? 우리가 배우자. 이 경제적인 변화에 대해서 정말 기적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제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는 소중한 제도도 갖게 됐습니다. 한때 우리가 독재 시대 또는 권위주의 시대를 거쳤지만 나름대로 민주주의 국가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지금 우리 한국은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선진국이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에 좀 주저하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 가지 반성할 점들을 보면 그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로 크게 반성할 점을 요약해봐. 첫째는 위태로운 평화입니다. 한반도 주변에 세계 4대 경제 또 군사 강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일본의 이 경제 규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음을 졸이면서 한국이 참 어려운 상황에 있구나. 중국이 한국을 사드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주고 지금 미국이 또 새로운 미사일 기지를 건설한다고 하니까 엄포를 놓고 한국 어떻게 할 것인가. 얼마 전에는 러시아에서 독도 근해에 불법 비행기가 침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력한 대처를 해가지고 물리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한반도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이게 위태로운 평화지 마음 놓고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이런 평화가 아니로구나. 중국이 한국에 이런 제품, 중간재 이런 거를 장착해서 미국에 많이 수출하는데 중국의 무역 규제가 미국으로부터 받게 되니까 우리 한국 경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기로에 선 경제와 사회입니다. 앞으로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2% 지키기도 어렵다 하는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성장이 조금씩 되는데 소득 격차는 더 벌어지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양극화,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전 세계적인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되면 힘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많이 얻게 되고 그렇지 못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경제적으로 열악해지는 이런 양극화 현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한국이 가장 양극화 현상이 아주 악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다. OECD 평균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이 빈곤하다. 우리 사회가 갈등 공화국이라고 일컬을 만큼 각 도처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갑질 적폐도 적지 않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오랜 세월에 고질화된 이런 갑질 문화 이런 것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또는 상관과 부하 사이에 이렇게 많이 만연되어 있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살률은 세계 1위고 출산율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가임 여성의 출산율이 지금
0.98입니다. 이건 뭐냐면 원래 인구가 일정 기간이 지나서 계속 안정적으로 그 인구를 유지하려면 2.1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출산율이 지금 0.98.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소멸한다. 뭐 이런 우려까지 할 정도에 지금 도달해 있다. 자, 그 다음에 행복지수 굉장히 낮습니다. 한국이 다른 경제 지표들에 비해서 볼 때 행복하지 않네. 이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부패지수도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표들을 뽑고 정치를 잘 하도록 이렇게 맡기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정치가 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재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실효민주주의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EDI 지수인데 이걸 가지고 180개 국가를 재봤더니 53위 정도 된다.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는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 신뢰도는 OECD 36개 국가 중에 25위. 이건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국회의원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2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신받는 집단이 정치인. 이거 문제가 심각합니다. 난 모르는 길손을 당신 신뢰합니까? 하면 4점을 줬는데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절반 2점밖에 안 줬어요. 많이 줬네요. 이거 심각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걸 고칠 수 있을까? 오늘 그걸 같이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경쟁력을 갖추려면 각 부문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부 부문이 오히려 경쟁력을 깎아먹는다 하는 이런 지표가 나와 있습니다. 공공부문 성과가 이게 좀 몇 년 된 통계이긴 합니다만은 114개국 중에 104위다. 이런 것들이 한국이 온전히 선진국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지금까지 쌓아놨던 것도 무효로 돌리고 추락할 수도 있다.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고 다른 나라들이 대한민국을 함부로 보지 못하고 당당하게 우리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오늘 그거를 스위스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아까 정부 신뢰 위기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한번 보세요. 한국이 100점 만점에 작년에 24점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36점. 신뢰도가 낮았다가 조금 올라서긴 했지만 OECD 선진국가들이 모임인데 이 OECD 평균에 비하면 훨씬 낮죠. 아직도 거의 9%가량이 신뢰도가 낮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선진국 중에서도 단연 이 정부 신뢰도를 다른 나라들이, 다른 선진국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스위스인데 보세요. 스위스가 1등입니다. 80점에서 82점. 우리에 비하면 뭐 2배 이상 월등히 높죠. OECD 평균보다도 거의 2배에 가까운 정도는 높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있는가. 스위스에서 정치하고 정부를 운영하는 공무원들은 특별한 DNA를 가진 사람인가? 아주 훌륭한 사람들만 정치하게 만드는 그런 건가?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는가? 여러분, 뭔가 다른 원인이 있겠죠. 스위스 사람들 특별히 품질이 좋은 사람들이 아니겠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실효민주주의 지수, 이게 민주주의의 품질이 우리가 아까 180개 국가 중에 한 53위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걸 보니까 스위스가 굉장히 높은 나라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94.40, 100점 만점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해도 민주주의의 품질이 높은 수익을 수가 있는 우리나라는 52.89. 중국은 3.39, 북한은 0점. 많은 연구들에 의하면 민주주의의 품질이 높을수록 정책 성과가 높다. 이렇게 나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는 그 민주주의가 능률성을 해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제 성장을 하고 나라가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민주주의를 좀 제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많은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비교를 통해서 보면은 민주주의 품질이 높은 나라일수록 경제적인 성과, 정책 성과도 높게 나타납니다. 쉽게 얘기하면 민주주의 잘하는 나라들이 잘 살고 아주 최고의 선진국으로서 이렇게 평가받고 있다. 이 스웨덴이 이거 보세요. 민주주의가 10점 만점에 9.19. 근데 여기 보면 정책 성과가 8.03 이렇게 나왔습니다. 10점 만점에. 근데 우리나라는 37위로 나왔는데 민주주의가 37위, 정책 성과는 22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세요. 5.57에서 5.83. 이걸 일단 통계적으로 분석해 봐도 같은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잘 돼야 경제적으로 형편도 좋아지고 이 정부가 잘 운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특히 민주주의 품질이 낮다고 하는 것은 정치의 품질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한국 정치의 질병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전 투구의 정글 정치, 약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정글 정치 이 특성이 있다. 자, 근데 또 하나 이상한 현상은 이렇게 싸우다가도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결정해버리고 맙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이로 인해서 정치 불신, 국정 불안, 발전 장애가 생기고 있다. 이런 정치적 질병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제 문제도 이제 더 이상 효과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 다른 사회적 질병들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 정당의 정글 정치를 시민의 공화 정치로 바꾸자. 제가 이제 스위스로부터 배울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자유를 확대하고 주권자 시민의 자리를 되찾도록 만드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람들이 좋아야 돼. 사람이 문제냐? 그렇지 않으면 제도가 문제냐?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이게 사실 닭이 문제냐, 달걀이 문제냐 이런 논의와 맞닿아 있습니다. 사실은 발전을 하려면 제도가 좋아야 되는데 제도를 만드는 건 또 누구예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보통은 제도를 고치지 않고 사람 탓만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까지 지적을 해왔는데 제가 대표적인 이론가들, 사상가들을 몇 가지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으로 인민주권, 국민주권을 정착시키는 사상을 가장 강력하게 제기한 사람입니다. 사회계약론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라의 헌법이 좋으면 인민은 사적 관심보다 공적인 일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도가 나빠서 사람들이 공적인 일에 관심이 없고 내 이익 챙기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이건 헌법이 나빠서 그렇다. 그래서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좋은 헌법을 만들면은요, 좋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사람이 여러분 칸트도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칸트는 거꾸로 제도가 좋으면 좋은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철학자가 쓸데없이 이런 얘기를 했겠습니까? 일생 동안 깊은 사색을 하면서 뭔가 길을 찾았던 사람이 제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에드워드 데밍이라고 하는 이 조직 사상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훌륭한 업적을 세운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런 말이에요. 조직 문제의 90% 이상은 나쁜 사람이 아니라 나쁜 제도 때문에 생긴다. 에스몰 굴로하고 로빈슨이라는 사람이 15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어떤 나라는 부강하게 되고 어떤 나라는 아주 가난하게 사는데 이 지구에서 그런 격차를 가져오는 근본 원인이 뭐냐? 다양한 요인들이 거론되고 있는데 15년 동안 면밀하게 조사를 해놓고 보니까 결론이 이겁니다. 국가의 빈곤과 변형의 근본 원인은 정치 제도다. 정치가 잘 돼야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 스탈린이 폭압 정치를 했습니다. 그때 이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비판을 했어요. 그러니까 스탈린이 시베리아에 8년 동안 옥에 가두고 또 강제노동 수용소에서 일을 시켰습니다. 구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이제 들어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돌아가게 됐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1994년 12월에 이 카벤디시라고 하는 미국의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운 미팅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오늘과 같이 이렇게 모여서 세금도 정하고 또 대표들도 한 10명 정도 뽑고 또 내년 살림살이 예산도 승인하고 하는 이런 타운 미팅이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은 뉴잉글랜드 지역에는 그런 지역이 있어요. 거기를 떠나면서 성별사를 했는데 성별사의 규절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금 러시아는 빈곤이 만연하고 인간 존엄성 기준이 무너져 무법과 경제적 혼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공경은 체제 유지를 위해 600만 명, 그걸 틀렸습니다. 공 하나 더 붙이세요. 6천만 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아도 사람 저렇게 죽였는데 그 체제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6천만 명을 죽였어요. 이런 공산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치르는 고통스러운 대가입니다. 저는 18년 동안 이곳과 주변 타운에서 주민이 지역사회의 중요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민주주의 과정을 지켜봤습니다. 안타깝게도 러시아에는 아직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갖지 못했어요. 러시아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약점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소련이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 6천만 명이 죽고 그러고 나서도 경제적으로도 빈곤에 허덕이고 혼란이 만연하고 있는 그런 사회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근본 원인을 뭐라고 하는 겁니까? 풀뿌리 자치를 안 해서 그렇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많은 얘기를 또 할 수 있습니다만 제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런 제도가 없으면요 스탈린 같은 그런 놈이 나온다니까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굉장히 집중도가 높은 이 소용돌이 집중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권력이 집중되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가장 불행한 사태가 뭐냐면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예요. 많은 연구들이요. 여기 지금 제가 아주 예를 몇 가지만 들어놓은 거지만 많은 연구들이 권력이 지나치게 집중되면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짐바르도라는 그 스탠퍼드 대학의 학자가 모의 교도소 실험을 했는데요. 학생들을 두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무작위로 나눴으니 똑같은 성질을 갖는 두 그룹으로 나눴는데 한 그룹에게는 그 교도소를 모의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간수의 역할을 맡기고 모자도 주고 이렇게 한쪽은
죄수복을 입히고 죄수를 하게 했어요. 그리고 몇 가지 규칙을 줬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학교 건물 지하실에다가 모의 교도소를 차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려고. 근데 2주 동안 하려고 했는데 일주일이 지나자마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해요. 이건 그야말로 돈 몇 푼씩 하루에 몇 달러씩 주고서 시작한 건데 일주일도 채 안 돼가지고 이 간수들은 그야말로 엄청난 갑질을 하는 거예요. 진짜 간수가 돼가지고 막 폭력도 가하려고 하고 언어 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좀 멀쩡한 그 죄수복을 입은 친구들은 정신병이 걸리려고 할 정도로 완전히 그 죄수 역할을 노동 수용소에 있는 죄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이 실험을 포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책을 두툼하게 쓴 책이 뭐냐면은 루시퍼 이펙트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루시퍼 이펙트. 이게 2008년도에 쓴 책인데 교도관과 수감자의 권력적 차가 커지면 착취적 지배와 굴종 관계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권력과 인간관계 연구도 마치 거의 같은 결론이고요. 최근에 나온 리더십 권력관계 연구도 보니까 같습니다. 같은 논지예요. 들다 보면. 그럼 이걸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은 뭐냐? 분권화로 권력 공유제를 형성해라. 이걸 제일 잘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라고요? 네, 스위스입니다. 근데 이 권력 공유 또는 분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지방 분권, 중앙과 지방의 권력의 격차가 너무 큰데 이걸 적절하게 나누어서 권력을 공유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지방 분권이라고 하는데 이 지방 분권과 민주주의가 적절히 결합이 되면 민주적 효율성도 올라가고 정책 혁신도 촉진되고 정책 실험을 고무하고 지역 갈등도 완화되고 정부 신뢰, 정책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 좋은 현상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돼. 이거 경험적으로 밝혀졌습니다. 하부이제 연구도 있는데 여러분 비례대표제와 이 연방제를 합한 걸 우리가 하부이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부이제적 성격을 가는 나라들이 경제 성장 높습니다. 또 실업과 노사 분규도 적고 재정 적자도 낮아지더라. 정치가 안정되고 산업은 평화롭게 유지되더라. 이런 장점들이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의제를 보완해주는 직접민주제를 갖는 이런 민주주의를 준직접민주제라고 하는데 이런 준직접민주제를 하는 데는 민주적 효율성도 높아지고 경제성장도 촉진하고 정치가 안정되고 세금은 적게 거두면서 공공서비스의 질은 높고 세금도 잘 내고 정부 신뢰도 높아지고 행복도 증진되고 또 중앙 집권화도 차단시키는 효과가 있다 하는 것이 경험적으로 여러 경험 결과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구를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근데 왜 도입이 잘 안 될까요? 권력 격차를 줄이고 그래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현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엘리트들이 넣으려고 안 하는 겁니다. 맛을 들여가지고 헌법 개정도 안 하려고. 또 여러 가지 그 비례대표적 개혁하자고 하니까 그것도 안 하려고 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그 개혁 과제들이 전부 걸려 있는 게 이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변화가 쉬우면 모두가 다 스위스처럼 선진국이 될게요. 어려운 겁니다. 자, 지방분권 정책 28년 동안 추진했지만 그 성과가 아주 미미합니다. 아직도 자율과 책임이 결여된 지방자치제도 후견적인 중앙 집권체제가 계속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배울 만한 가장
모범적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는 나라를 스위스라고 말할 때, 그럼 스위스가 과연 그런 정치 시스템을 가지고 뭐를 얼마나 잘한다는 거냐. 잘 사는 나라는 건 알겠는데 뭐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냐. 그걸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근에 통계 자료들입니다. 국가 경쟁력 세계 1위. 인구 대비 특허 출원. 이게 이제 혁신이 많이 된다는, 새로운 발명이나 혁신이 많이 된다는, 세계 그 1등입니다. 그것도. 노벨상은 26개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하나 받았죠? 근데 스위스의 국민이 몇 명이죠? 지금 850만 밖에 안 돼요. 그것도 외국인이 25%가 외국인이에요. 홍콩하고 비슷한. 그렇죠. 그 작은 나라에서 노벨상을 26개. 그 사람 머리가 좋은 모양이다. 정치 시스템이 뒷받침해지고 있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행복도는 세계 1위. 정부 신뢰도도 세계 1위. 1인당 보유주식 세계 1위. 인구 대비 글로벌 기업의 수를 해봐도 그것도 세계 1위입니다. 실업률은 3%. 스위스 위에 있는 독일이 6%, 7%로 실업률이 높아서, 여러분, 독일도 굉장히 모범적인 나라인데 그 독일도 6%, 7% 실업률을 허덕일 때 스위스는 3%죠. 이건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겁니다. 자, 빈곤율은 7.6%인데, 물론 스위스에도 이 빈곤선 아래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6%인데 이것은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한국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정치적 안정. 스위스에서는 너무 정치가 안정돼서 재미없다 하는. 그리고 이 파업으로 인한 근무일 결손이 가장 없는 나라예요. 이걸 산업평화의 나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상낙원 같은 나라를 만들었느냐. 대단하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정치 제도인. 자, 근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권력을 나눠주고 공유하고. 그럼 그런 시스템 좋을 것 같다. 근데 그렇게 나눠주면은 나라가 위태로울 때 어떡할 거냐. 자, 우리가 지방 분권 얘기를 하면은요, 제일 걱정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4대 강국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또 북한이 핵무기도 갖고 있고, 그리고 다루기 참 어려운 불가예측의 그런 호전적인 북한을 놓고 어떻게 권력을 나누라고 하느냐. 대적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통령, 강력한 권력을 누군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2차 세계대전 때 스위스는 히틀러의 침공을 막아냈습니다. 프랑스는 굴복했어요. 그 주변에 다른 나라들이 다 굴복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나라에서는요, 소수 엘리트들만 위협하면, 그 사람들이 손들으면 나라가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프랑스는 히틀러가 너무 무장이 잘 돼 있고 도저히 싸워도 이길 수 없다 하니까 엘리트들이 며칠, 한 2주도 싸우지도 않고 겁나가지고 손들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점령에 들어갔어요. 근데 스위스는 그야말로 조그만 나라예요. 같은 게르만 민족이 65%가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이놈들 말이에요. 사생아라고까지 얘기했어요. 얼굴에 난 여드름 같은 놈들 싹 쓸어버리겠다 그랬어요. 그리고 히틀러가 암호 명령까지 내려가지고 스위스를 먹어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결국에는 포기했습니다. 왜? 결사항전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알프스 산록에 이런 그 지하 벙커를 22,000개를 파고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들어가가지고, 스위스 사람 원래 총을 갖고 있잖아요. 여기서 히틀러 비행기가 뜨면은 열몇 대를 쏴서 떨어뜨린.
저지대는 히틀러의 탱크가 몰려오고 비행기가 오면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으니까 다 떼주겠다. 그러나 이 알프스 산록에는 이런 22,000개 지하 벙커를 파고 결사항전했다. 히틀러가 개선해 보니까 다른 전선에도 지금 막 어려움이 있는데 이 조그만 나라 하나 먹으려고 여기를 쳐들어가서 우리가 이기긴 이기겠지만 약 30만 명의 사상자가 생길 거다. 얻는 건 별로 없다. 그래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는 주인이 왕이 주인이 아니에요. 진짜 주인의식을 갖는 겁니다. 시민들이. 왜?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을 시민들이 직접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지난번에 우리 이기 교수만 들었죠? 주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하고 국회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결정은 국민이 한다. 여러분, 자기 나라를 대통령이 지켜주고 의회가 지켜주기 이전에 내가 지킨다. 이게 스위스의 애국심입니다. 근데 이런 나라가 위기 시에 단일 민족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단결력을 가지고 결사항전한. 이게 왜 그렇습니까? 나라의 주인이 나다. 우리 가족을 지키는 마음으로 향토를 지키고 이것이 쌓여서 스위스의 국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애국심의 원천은 뭐냐? 헌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그 이름을 붙인 거예요. 헌법 애국심. 이게 전문 용어입니다. 그래서 스위스 제도를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례주의. 민주주의는 다수가, 최종적으로 있는데 다수가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다수의 전제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소수들을 보호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비례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수와 소수의 권력공이고 또 하나는 연방주의입니다. 이게 이제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지방 분권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나가는 나라들은 제도가 굉장히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방 개ton 꼬면, 중앙과 지방, 동네가 적절하게 이 보충성 원칙에 근거해서 권력을 나누어 갖고 있다. 중앙정부를 허약하게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중앙정부는 잘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역할만 하고 과감하게 지방이 잘할 수 있는 건 지방에 줘라. 지금은 아직 그 점에서 대단히 부족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엘리트와 시민의 권력공. 우리가 엘리트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에게 정치 전업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선거를 통해서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모든 걸 맡기고 나면 우리 인간은 완벽하지가 못합니다. 권력을 갖게 되면 더 갖고 싶고, 권력 격차가 커지면 아까 말씀드렸죠. 부패하게 된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견제해주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견제는 누가 해야 됩니까? 마지막으로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 주인은 누굽니까? 국민이에요. 국민이 주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 겁니다. 다른 사업 하지 말고 정치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생업을 하다가도 중요한 문제, 이런 거는 시민들이 투표로다가 이건 안 돼. 국회에서 결정했지만 이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걸 수정할 수 있는 게. 또 정치권에서 안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내놓고 이건 해. 국회에서나 또는 정부에서 안 하려고 하면 국민들이 직접 결정할 거야. 이렇게 나오면 대표들이 어떻겠어요? 우리가 뽑은 대표들이 국민의 뜻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품질이, 대의민주제도 품질이 훨씬 더 좋아지고, 이게 스위스의 비결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한번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봤어요. 이 정치적 포용성 지수라는 걸 한번 개발해 가지고 조사를 해 봤더니 가장 포용성 지수가 높은, 이 포용성 지수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말하자면 권력을 적절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포용성 지수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소수, 배제하지 않고 소수도 배려해 주는, 또
지방이 권력으로부터 배제되는 게 아니라 지방이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용해. 또 엘리트들이 전횡을 하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배제되지 않고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런 포용적인 이 제도 수준을 포용성 지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포용성 지수를 가지고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그랬더니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역시 우리 한국은 어디 있어요? 일본이 여기 있고요. 그 옆에 우리 한국이. 특히 스위스나 여기 보면은 여기 보세요. 스위스, 뉴질랜드, 스웨덴, 덴마크, 미국, 핀란드, 독일, 굉장히 나라가 잘 운영되는 나라들이죠.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스위스는 한마디로 아래에서 위로 세워진 나라다. 우리는 흔히 나라를 세우면은 위에서 아래로 뭐 힘 있는 권력자가 명령을 해가지고 이때 대한민국 세웠다, 뭐 단군이 세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스위스는 거꾸로 아래에서 위로 세워진 나라. 그리고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는 나라. 오뚜기처럼. 그러니까 스위스는요,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이게 스위스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무게중심이 너무 가분수로 되어 있으면 한번 쓰러지면 못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많은 이제 학자들이 이 스위스의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스위스는 인구가, 전체 인구가 한 850만 밖에 안 되는데 2200여 개의 꼬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꼬뮌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작은, 한 인구가 4,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꼬뮌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권한을, 자치권을 행사합니다. 세금도 매기고. 그래서 여러분, 스위스가 위에서 아래로 세워진 나라다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시민권을 어디서 부여하느냐? 꼬민 주민이 모여서 투표로 결정합니다. 일부가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스위스에서는 보통요, 스위스에서 태어났더라도 한 10년, 10여 년 정도를 보통은 살고 난 다음에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지역 주민들이 총회 때에 그 사람들이 같이 살아봤더니 세금도 잘 내고 마당도 잘 쓸고 쓰레기도 제때 잘 버리고 인사도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랑 같이 더불어서 살만한 사람이다, 인정이 될 때 허락을 해줍니다. 캔톤 정부는, 주정부는 그냥 자동적으로 승인해줘요. 캔톤 정부가 승인하면 국가에서 스위스 국민이라는 시민권을 주는 겁니다. 스위스에 가면은 큰 기업의 본사들이 스위스의 제1의 도시인 쥐리히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미백 꼬민처럼 인구가 15,000명밖에 안 되는 곳에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 네슬레 본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슬레는 잘 아시죠? 이 세계적인 기업의 본사가 인구 15,000명에 있다. 여러분, 지금 광명시가 인구가 한 몇십만이죠? 35만이 돼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삼성 본사가 여기 있다. 그래서 삼성 본사가 여기 있다 하면은 세금은 국세로 내요. 삼성 본사에 있는 사람들의 소득세,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다 국세로 가져갑니다. 그러고서 뭐 조금씩 이렇게 지방에다가 다양한 방식으로 이렇게 내려주는 방식으로 하는데, 스위스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인세, 소득세, 이걸 시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이 시민들이 직접 결정을까지 해서 주는 겁니다. 여기 네슬레 본사, 그러니까 삼성그룹의 그 본사가 여기 있다고 해서 여기 있는데 여러분들이 직접 세금을 정한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아니에요. 왜
스위스에서는 이렇게 작은 소도읍에 네슬레 본사 같은 게 존재하게 되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세금 과세권을 시민들이 형성하는. 여러분, 기업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는 거 좋아하겠죠. 네, 세금을 얼마나 매기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입지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는 부백고민에서 네슬레 본사 직원들이 내는 소득세나 법인세를 시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됩니까? 이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우리나라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되죠? 세금 매기는 권한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국회의원들한테. 근데 스위스에서는 중앙 권력한테 잘 보여 소용없습니다. 누구한테 잘 보여야 돼요? 주민들한테, 이웃 주민들한테 잘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이 권력이 주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대기업들이 수도권에 일부 지역에 몰쳐 있는 게 아니고 전국에 이렇게 작은 꼬민에 산포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가장 간단하죠. 힘이 있는 곳에 기업도 돈도 모이게 되는 거예요. 스위스에서는 아주 제일 중요한 사안은, 세금을 포함해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시민이 직접 결정합니다. 연간 4차례에 걸쳐서 20, 30건의 주요 사안에 대해서 시민들이 직접 투표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안은 대기관이 결정, 국회나 의회에서 결정하고, 일상적인 사안은 행정기관이 결정한다. 스위스에서 이제 최저임금제, 기본소득제, 또 기업 임원의 연봉제, 제가 왜 이걸 이제 소개를 이제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스위스가 다른 선진 국가들보다 빈부 격차가 좀 적다. 특히 아주 못 사는 사람, 빈곤선 아래에 사는 빈곤층이 다른 여느 선진국보다 2분의 1도 안 된다. 그 비결이 어디 있는가? 중앙정부에서 강력하게 어떤 정책을 추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국민투표제도, 국민발안제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지금 많은 나라들에서 대기업들의 그 임원들의 봉급이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에 비해서 너무 높습니다. 특히 CEO 한 사람이 받는 봉급이 200배, 300배가 돼요. 여러분, 3배, 4배만 받아도 이게 적지 않은 건데 200배, 300배 지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빈부격차를 늘리는 이런 요인이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정부가 무슨 강력한 이런 그 재분배 정책을 펴서 해결하기보다는 스위스에서는 시민들이 일부가 서명을 받아가지고, 이거 너무 이렇게 빈부격차를 벌려놓는 요인이 되는데, 대기업 임원의 봉급을 일정 수준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자. 이거를 시민들이 국민 발안을 하는 겁니다. 일정 서명을 받아요. 그러면 요건이 부합한다. 그러면 투표에 붙입니다. 이런 그 큰 사안은 2년 이상 아주 찬반양론이 계속 벌어지고, 시민들이 그야말로 깊이 숙고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투표날에 가서 투표를 던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획기적인 발안이 부결이 돼요. 그러면 그 쓸데없는 경비만 치렀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스위스에는 그게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하, 지두새도 모르게 몇백 배씩 받는 이런 봉급, 전 국민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그렇고 일반 국민들도 그렇고, 너무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스스로 자제하게 되겠죠. 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다른 사람 눈치를 살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논리적으로 펴면서 몇백 배씩 높은 임금을 그렇게 막 가져가도 되느냐? 과연 몇백 배 일을 노력을 해서 더 가져가는 거냐? 그렇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어려우냐? 더불어 이 자본주의 사회가 유지되기 위해서도 적절한 수준에서 절제해야 된다. 근데 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진적인 개혁을 하면 또 문제가 생기니까 일단 부결은 시키더라도 학습이 되는 겁니다. 아, 너무 격차를 버려놓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점진적인, 보세요. 양극화 문제를 준직접민족 수구의 과정을 통한 시민교육과 사회개혁을 유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방식이 공산주의 혁명이나 무슨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가 아니라 직접 민주제도를 잘 활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가 보면 이런 오랜 과정을 거쳐서 현명하게 이렇게 해결해 갑니다. 스위스는 이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런 국민 발안, 국민 투표를 통해서 일단은 원전을 폐쇄하겠다. 앞으로 더 이상 짓지 않는다. 근데 현재 가동하는 원전은 전문가들의 판단에 위험하지 않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지속한다. 이런 결론으로 맺었습니다. 예, 읍면동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는 한 30만 명이 됩니다. 하나당. 아까 그 박명시가 기초자치단체인데 3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셨는데 스위스에서는 평균 인구가 4천 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작은 곳에서 풀뿌리 자치가 더 가능해집니다. 더 효과적이 됩니다. 우리나라 읍면동보다도 작은 곳에서 꼬뮤니, 우리나라에는 자꾸 합해가지고 키우는 게 마치 효율성을 높이고 더 잘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민주주의, 특히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역행한다. 제주도에서도 시군자치 없애버렸어요. 이거 대단히 잘못한, 이렇게 됨으로써 도지사, 도의회 직권화, 주민으로부터 멀어진 도정, 대의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이렇게 됐다.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와서 이걸 어떻게 되살릴 거냐, 이걸 가지고 논의를 해왔어요. 근데 아직도 해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광명시에서도 뭐 헌법을 고치고 국회 법률을 고쳐가지고 분권적이고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동네 자치를 제대로 실시하자.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나름대로 이런 동네 개혁의 방안을 여기 제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스위스의 꼬면과 특히 미국 뉴잉글랜드 지역의 타운 미팅을 우리나라에 도입한다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 헌법이 87년 헌법인데 87년 헌법은 소용돌이 집중제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봤습니다. 이 소용돌이 집중제의 특징은 승자 독식 다수제. 승자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제. 그 다음에 지나치게 중앙 집권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트가 지배하는 대의민. 이것을 적절히 고쳐야 되겠다. 그러기 위해서 비례대표성을 강화하고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직접 민주제를 확충하는 이런 개혁이 필요하다. 근데 이런 그 방향을 얘기해 주고 나면은 뭐 사실 끄덕끄덕합니다. 근데 세부 항목에 들어가면 또 의견이 갈라지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떤 제도든지 원론에서 동의를 하더라도 강론에 가서 잘못 틀어지면요 거의 무의미한 법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런 대표적인 예가 도폐지와 시군합병 같은 걸 분권과제에 포함시켰다든지 제주 특별자치를 도입하면서 시군자치 폐지를 마치 분권과제라고 이렇게 잘못 넣어놨어요.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했더라도 디테일한 데 가서 조금 삐끗하게 잘못해놓으면 종이 조각에 불과해요. 휴지 조각. 그래서 이 제도를 설계할 때는 그런 세밀한 관심을 쏟아야 된다. 그래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정말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공화적 자유로서 자유가 확대되는, 그래서 시민의 역량이 강화되는 나라가 돼야 된다. 이 동네는 세계화 시대에 더 중요해졌다. 많은 학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고 저도 동의합니다. 여기까지 제가 강의했습니다.